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 재직 중인 33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평생 부모님 품에서 안락하게 지내오다가 30이 넘어 독립해서 혼자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네요. 독립을 하긴 했지만 다 큰 딸 자식 언제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갖가지 반찬이며 신선한 채소이며 냉장고가 빌 틈이 없이 꽉꽉 채워주시곤 합니다. 덕분에 아직 혼자 살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어설픈 저임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밥 잘 챙겨 먹고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외동딸인 저를 워낙 하나부터 열까지 잘 챙겨주시기도 했지만 저희 아빠께서 오랜 꿈이었던 귀농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게 올라오는 식재료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평생을 저 키우신다고 도시에서 고군분투하셨던 아빠께서 가족들을 위해 미뤄두셨던 꿈을 뒤늦게나마 이루신 것 같아 그런 아빠를 보는 제 마음도 참 뿌듯합니다. 저나 저희 가족이야 이런 뒤늦은 부모님의 정원 생활을 반기고 환영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지내시는 저희 부모님 생활을 그리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말끔한 복장으로 지내실 때와는 달리 시골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다 보니 그런 부분을 만만하게 여기고 대하는 황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했다니까 미안해서 그러네. 그래도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쪽에서 이 정도로 굽히고 들어오면 듣는 신용은 해주는 게 예의 아닌가? 지금 제 앞에서 예의를 운운하세요? 우리 아빠 총구석에서 농사 짓는다며 저 보는 앞에서 제 부모를 그렇게 우스운 사람 취급해놓고는 먼저 예의고 뭐고 다 팔아치운 사람이 누구인데. 이렇게 제 면전에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막대먹은 인간은 애석하게도 상견례에서 제 부모님과 처음 얼굴을 마주한 제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은 부모님 뻘의 분이신데 제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며 감정을 숨죽이지 않은 것이 버릇없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제가 뻔히 지켜보는 앞에서 제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는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무례한 사람한테 예의 지키겠다고 내 부모 서운하게 만드는 게 더 잘못된 일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제 부모 멸시한 사람 참아주지 않는 걸 여전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만 같아서는 고작 그런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식당 테이블을 뒤엎고도 남을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학교 나오고 직장까지 다니는 등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이곳에 터를 잡아 지내셨기 때문이었죠. 저희 엄마도 친정도 서울이고 저처럼 날 때부터 서울 토박이시지만 아빠는 지방 출신이세요. 일찍 조부모님을 여의셔서 이제는 할아버지 댁이라 부를 만한 곳도 없기 때문에 딱히 내려갈 시골 친척집도 없지만 지방의 한 농촌 마을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진 것 하나 없이 그저 젊은 패기로 상경해 바닥에서부터 고생하셔서 지금에 이르신 성실하고 존경스러운 아버지셨어요. 지금이야 남부럽지 않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시고 경제적 여유도 갖추고 지내셨지만 그럼에도 어릴 적 부족한 것이 많아 서러웠던 기억들이 쉽게 잊혀지지는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 어릴 적에 가끔씩 거나하게 취해 들어오실 때면 어린 저를 앉혀놓고 당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시곤 하셨던 아버지셨어요. 주은아, 아빠가 말이다. 꼭 너만 했을 적에 학사금이 없어서 수업도 못 들어가고 복도에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벌을 받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나 서러울 수가 없더라. 내가 없는 집으로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어린 나이부터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이고 죄 지은 것 없어도 죄인 취급을 받는지를 너무 일찍부터 알게 된 것 같아. 같은 동급생이라는 놈들도 돈 없고 별 볼 일 없는 집 자식 처지는 기가 막히게 알아봐서 뭣도 아닌 놈들이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데 어릴 적에는 그게 그렇게 속이 뒤틀리더라고. 이제는 나도 살 만큼 살고 내 새끼 잘 먹이고 입히고 떵떵거리고 사는데도
그때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주은아. 아빠가 술버릇처럼 푸념하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보통 좋은 추억보다는 어린 아빠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오실 때는 술에 취해 제 간식거리를 바리바리 양손 가득 들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돌아오셨던 아빠가 웅얼웅얼 이야기를 마치실 쯤 되면 저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다가 술기운에 골아 떨어지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는 술냄새 풀풀 풍기며 골아 떨어진 당신 남편 등짝을 찰싹 때리며 질색을 하곤 하셨습니다. 이 인간이 새끼 보는 앞에서 잘하는 짓이다. 그렇게 아빠 욕을 하며 미처 벗지 못한 양복 자켓이나 양말을 벗겨주는 엄마 말투에 속상함이 묻어있다는 걸 어린 나이임에도 모르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당신 남편이 여전히 어린 시절의 서러운 기억들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엄마라고 어떻게 마음이 좋을 수 있으셨겠어요. 저 역시 그런 아빠의 술주정을 듣는 게 짜증스럽다기보다는 항상 당당하고 높은 산처럼 거대해 보이는 아빠가 여전히 유년 시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술 드실 때가 아니면 보통은 호쾌한 성격이셨던 아빠는 항상 이런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주은아, 너 다 키워서 취직하고 시집 보내놓으면 아빠도 네 엄마랑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땅 한떼기 사놓고 고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렇게 속 편하게 살란다. 대도시 나와서 한자락하고 산다고 했어도 결국엔 촌놈은 흙냄새 맡고 살아야겠다 싶더라. 그렇지 여보? 아우, 나는 싫어. 그렇게 흙냄새 맡고 싶으면 당신 혼자 내려가지. 뭐 한다고 시골이라면 질색하는 나까지 끌고 내려가려고 들어? 다 늙어서 마누라 고생 있는 대로 시키려고. 일찍부터 가족들에게 귀농의 꿈을 넌지시 말씀하시고 나시는 아빠셨어요. 물론 그런 아빠 생각과는 달리 엄마는 시골 얘기만 나와도 즐겁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아빠의 오랜 꿈은 변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희 아빠가 고향에서 워낙 가진 것 없어 서러웠던 기억이 많아서 그래. 그 시절에 촌에서 농사 지으며 사는 사람들 중에 뭐 얼마나 넉넉한 사람들이 있었겠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희 아빠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그 얼마 안 되는 시골 땅덩이 하나가 없어서 시어머니께서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일손 보태줘서 간신히 자식들 입에 풀칠이나 하게 하는 정도였으니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집에 땅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우리 식구들 이렇게 고생은 안 하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겠지. 그렇게 커서 그런가 자기 손으로 직접 일군 논밭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도 같고. 그제야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도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 친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모로서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평생 변변한 직업도 없이 노름이나 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집안 가산을 털어먹은 것은 보통이고 가장이라는 사람이 집 밖으로 나돌면서 여자 문제도 심심치 않게 일으켜 돌아가신 할머니 속을 어지간히 썩인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기는커녕 책임을 다하는 다하지 않는 자기 대신 어떻게든 살림을 건사하겠다고 고군분투하는 할머니가 벌어오신 돈까지 족족 빼먹었으니 할머니께서 혼자 아무리 용을 쓰셔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셈이었겠죠. 차라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다행일 지경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손들에게 유산은커녕 빚만 잔뜩 안겨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형편의 전답이야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겠죠. 저희 아빠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홀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돕겠다고 다른 집 논밭으로 노블 하러 가는 할머니를 따라가서 고사리 손으로 농사일을 거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릴 적부터 남의 집 농사를 거들며 푼돈이나마 가게에 보태곤 하셨던 거겠죠. 그 어린 나이에 일을 해서 집안 살림을 도왔다니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와중에도 할머니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까지 받아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되셨으니 그 시절의 어린 아빠를 생각하면 참 이렇게 기특하고 안쓰러운 아이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식구들 굶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독하게 공부해 서울까지 올라오셨으니 아마 성공에 대한 열망도 크셨을 겁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이 혈연단신으로 올라온 도시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으셨을 텐데도 그저 더 나아질 미래만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악 물고 달려오신 거겠죠. 지금 그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바로 저일 테고요. 그렇다고 저희 아빠가 당장에 출세에 눈이 멀어 가족을 등한시하는 분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젊을 적에는 제 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스스로의 청춘을 아까운 줄 모르고 일에 매진하는 아버지셨어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다들 그러시겠지만 가족들 몸 편히 살게 할 수 있다면 나 하나 희생하는 것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사가 있거나 저나 엄마 생신 등 가족 행사가 있으면 절대 일을 핑계로 그런 일들을 뒤로 미루시지 않은 아빠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라 하고 돈 벌고 일하는 이유가 뭔데? 결국 내 마누라, 내 새끼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일인데 너랑 네 엄마 아니면 이렇게 용 쓰면서 살아야 할 이유 하나도 없다. 그건 저희 아빠에게는 철칙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는 아빠에게 크게 서운한 감정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거기다 저 역시 취직을 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회사 일 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바사라질 것 같고 휴일이면 꼼짝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휴일도 반납하고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가족들까지 그리 살뜰하게 챙기시다니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저희 아빠 그동안 참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그러니 환갑을 넘기시고 아빠가 그동안 노래만 불러오셨던 귀농에 대해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뜻을 밝히셨을 때 저는 아빠 뜻을 막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일평생을 가족 위해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 지금이나마 오래도록 아빠가 꿈꿔오셨던 생활을 이루실 수 있다면 당연히 반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귀농 생활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낭만적인 일만은 되지 못한다고 하니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보거나 저희 부모님 나이를 생각해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빠 뜻을 반대하고 나설 명분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저렇게 확고한 뜻을 품고 계신 아빠 덕에 졸지에 시골로 끌려가게 생기신 엄마 뜻이 가장 걱정이었죠. 그런데 의외로 순순히 아빠의 귀농행에 크게 반대하고 나서지 않으시는 엄마셨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시골 싫다 노래를 부르기는 했지만 네 아빠 그동안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도 그동안 참 애 많이 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서방이 저렇게 가고 싶다는데 색시가 따라 나서야지 뭘 어쩌겠어. 나중에 저한테만 푸념처럼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엄마도 처음부터 아빠 뜻을 따라드릴 생각이셨더라고요. 항상 아닌 척하고 아빠를 타박하시긴 하지만 아빠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엄마셨습니다. 그런 두 분을 보는 제 마음도 흐뭇했어요. 저 없이 두 분만 낯선 시골로 내려가서 애를 먹지 않으실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지금껏 제가 보아왔던 부모님이시라면 두 분 서로 의지해가며 알콩달콩 잘 지내시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귀농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삼으셨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시는 입장이시고 제 경우에는 평생 엄마 아빠와 함께 살다가 부모님의 귀농으로 30 넘은 나이에 뒤늦게 홀로서기를 하게 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독립해서 자취할 집 보러 다닌다고 바빴고 아빠 엄마는 며칠씩 아빠의 고향 마을로 내려가서 전답을 보시고 촌집을 알아보시는 등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빠의 표정은 환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좋아? 딸내미 혼자 서울에 내버려 두고 내려가서 살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뻐? 그럼
딸내미도 아빠 따라 같이 내려갈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빠 얼굴이 더할 나위 없이 싱글벙글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아픈 기억이 많은 고향이면 두 번 다시 쳐다도 보고 싶지도 않을 텐데. 그럼에도 귀농을 결심하신 아버지의 표정이 저리 밝으시니 그래, 그러면 됐지.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서울에서 입신양면하여 성공에 잘 계시다가 금이 환영하시는 입장이니 이 김에 어린 시절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저희 아빠를 무시했던 고향 사람들 콧대를 납작 눌러줬으면 하는 마음도 없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 근처의 자취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부모님께서도 완전히 시골로 정착하시게 되었습니다. 세 식구가 부쩍부쩍하게 함께 살다가 홀로 남고 나니 다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외롭고 쓸쓸하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예전보다 더 자주 통화하게 되었어요. 아빠, 본격적으로 농사꾼 된 소감이 어때? 좋아, 좋아. 아무리 신나도 몸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아빠도 이제 이팔 청춘 아니야. 그럼 알지. 절대로 우리 딸내미 걱정시키는 짓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학이 넘어 아빠 목소리가 워낙 밝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네 아빠 여기 내려오니까 아주 날아다니신다. 젊은 때는 안 그러더니 요새 들어서는 영 기운이 딸리는지 휴일에도 소파에서 꾸벅꾸벅 병든 닭처럼 졸더니 여기 내려와서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아주 신나서 활개를 치고 다녀. 저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 내려올 걸 그랬어. 오랜 수건을 이루고 즐겁게 지내시는 아빠의 모습에 덩달아 밝아진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두 분 걱정할 것 없이 나나 얼른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교롭게도 제가 예비 남편과 교제를 하게 된 시기가 저희 부모님 귀농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식구들 죄다 떠나보내고 외로워서 더 기댈 사람을 찾게 된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예비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남았다는 서운함을 많이 달랠 수 있었어요. 여전히 친구도 지인도 많은 평생을 지내온 도시였음에도 항상 함께 지내던 가족이 곁에 없다는 것이 또 정서적으로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빈자리를 예비 남편이 메워주기 시작했던 거죠. 어느 정도 어수선한 일들이 정리되고 마음먹고 휴가를 내어 시골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간만에 보는 딸내미 마중 나온다고 뛰쳐나오신 아빠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허름한 셔츠에 고무줄 바지를 입고 목장갑에 장화에 밀짚 모자까지 챙겨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의 모습은 영락없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농부 다 됐네. 누가 보면 평생 농사만 짓고 산 사람인 줄 알겠어. 어때? 이만하면 이제 아빠도 그럴듯하지? 그렇게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제 손을 잡고 당신 밭으로 저를 끌고 가시는 아빠 뒷모습이 그렇게 신나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오시고 나서 정성을 들여 키우긴 하셨지만 오신 지 얼마 됐다고 농작물들이 그렇게 많이 자랐겠어요.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푸릇푸릇한 작은 작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시는 아빠셨습니다. 이건 고추고 아직 열매는 못 맺혔어도 이거 이파리 따다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어. 상추랑 깻잎은 아직 좀 질긴 해도 벌써 몇 번은 따다 먹었고 저쪽에 사과나무며 감나무도 심어놨고 겨울에는 배추도 심어다가 내년부터는 우리 배추로 김장에다 서울에 붙여줄게.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마치 제 칭찬이라도 바라는 듯 자랑스레 자신의 농작물을 보여주는 아빠였어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아빠 모습을 보니 저같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두 분이서 지내는 소박한 시골집에 들어가 온갖 신성한 푸성기로 가득한 시골 밥상을 받으면서 아빠가 귀농 생활을 시작한 것이 몇 번이나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만하면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잘 지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떨어져서 지내면 더욱 애틋해진다고들 하잖아요.
항상 사이가 좋았던 저희 가족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간의 이런저런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다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귀농 생활에 대한 기대가 크셨음에도 저 혼자 서울에 남겨두고 간다는 생각에 걱정스러워하셨던 부모님이시기에 좋은 사람과 잘 지내고 있다는 제 말에 두 분 모두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잘됐다. 다음엔 올 때 둘이 같이 내려와.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줄게. 그렇게 다음에는 예비 남편도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고서야 저는 서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초대에 예비 남편 역시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나도 가도 돼? 나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 기대된다. 형인 씨는 친척 중에 시골 사시는 분들 안 계셔? 우리는 친척들도 다 서울에 계시거든. 예비 남편은 친가와 외가 모두 오랜 시간 서울에 터를 잡고 지내온 그야말로 서울 토박이 출신이었습니다. 대단하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온 일가 친척이 다들 서울에 뿌리 잡고 살아가려 하면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은 잡혀 있음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통 일가 친척들 중 한두 분은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농사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또 주변에 아무도 그런 분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시골에 부모님께 초대받았다는 말에 마치 수학여행 가는 아이라도 된 듯 기대감을 표시하는 예비 남편을 보니 그게 또 우습고 귀여워 보이기도 했고요. 부모님께서는 처음 보는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예비 남편이 워낙 성격이 순둥하고 사람이 싹싹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귀농 생활을 체험하며 이것저것 신기하는 모습이 저희 아빠 눈에 좋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와, 이 많은 농작물을 두 분이서 직접 다 기르신 거예요? 종류가 한두 가지도 아닌데 너무 바쁘셨겠어요. 아휴, 그래봤자 밭 한 태기 사다가 조금씩 심어서 가지수만 많지. 뭐 얼마 안 돼. 그래도 내 땅에서 내가 키워 먹는 거라 그런지 신선한 게 아주 맛도 괜찮아. 농약도 안 치고 깨끗하게 키웠으니까 자네도 올라갈 때 많이 가지고 가. 정말요? 감사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친근하게 어울리는 예비 남편과 부모님 모습을 보며 흐뭇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술 한 잔을 나누어 마시고 아버지의 진심과 마주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성공해보겠다고 도시로 나가 살면서도 마음은 항상 낯선 곳에 떠도는 기분이었는데 여기 내려와서 매일 흙만 지고 살다 보니 나 같은 촌놈한테는 이것만큼 마음 편한 일이 없구나 싶더라. 서울에서 돈 벌어서 처음 집 살 때도 이런 기분은 못 느꼈는데 평생 소원했던 내 땅 일구고 사니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 싶기도 하고 살면서 요즘처럼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귀농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 전원생활을 하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결핍의 상처에 대한 치유이기도 하면서 그간 바쁘게 달려온 당신의 인생에 선사하는 안온한 휴식이었던 셈이죠. 저 역시 그런 아버지의 평화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과 예비 남편 간의 교류가 시작되자 저 역시 예비 남편의 가족인 예비 시댁 식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어 시작된 만남이었으니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부모 떠나 홀로 남은 딸자식 곁을 지켜줄 든든한 사이가 생기길 내심 바라셨을 테고 예비 시댁 역시 점점 나이가 차는 아들 결혼시키려는 생각이 만만하셨습니다. 특히나 예비 시댁 쪽에서는 제가 인사드리러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대놓고 결혼 날짜를 잡자며 결혼을 서두르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래도 저희 아직 만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그러시면 주은 씨도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잘 상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조금 있으면 30대 중반을 넘어선다는 놈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주은 양, 형인이 이놈 좀 얼른 데려가.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만큼 쓸만한 놈 요새 찾기 힘들어. 그럼요. 아버님 잘 알죠. 저희가 한번 잘 상의해 볼게요. 예비 시아버지는 공기업에 다닌다는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남자 쪽에서도 며느리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형국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제 직업이 결혼 시장에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종종 맞닥뜨리고는 했습니다. 공기업이다 보니 결혼 후 출산과 육아를 겪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사기업보다는 휴직계를 쓰기도 수월한 편이었고 공무원보다는 못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정년도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어른들은 며느리 직업으로 아이 낳고도 정년까지 오래 다닐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시는 편이죠. 예비 시아버지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은 양도 결혼했다고 해서 자아 실현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 그걸 고려하면 일찍 결혼해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 낳고 복귀하는 편이 미래를 생각해도 훨씬 낫지. 안 그래? 말로는 제 자아 실현의 핑계를 대시기는 하셨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으면서도 아이 육아에 유리한 제 위치를 상기시키려는 것쯤은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이런 조건을 마음에 들어하고 선자리를 들이미는 속번이 보이는 사람들도 그동안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 정도면 양반이다 싶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 집 자식인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식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이겠거니 그래도 예비 며느리라고 고깝게 보지 않고 좋게 대해주시려고 하는 게 어디냐 싶어 마음에 걸리는 자잘한 부분들은 애써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비 남편 역시 이렇게 슬쩍 제 심기를 거스리는 자기 부친 말씀에 제 눈치를 보면서도 크게 예비 시아버지를 제지하지는 않았으니 딱히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기도 입장이 난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10이면 10가지 꼭 다 나한테 딱 들어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어 제 선에서 스스로 타협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었고요. 어찌되었든 제가 저희 부모님 뵙겠다고 차로 4시간은 떨어진 부모님 시골집 내려갈 때마다 항상 운전기사 노릇을 자처해주던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낯선 시골 생활을 현장학습 나간 어린 학생처럼 즐거워하고 돌아올 때는 저희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신선한 농작물을 바리바리 챙기는 예비 남편이 저보다 더 흥겨워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먼 곳까지 귀한 주말 시간 내서 왕복해 운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저 사람이 나나 우리 부모님한테 이 정도 정성을 쏟으면 저 역시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넘어가자 저희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도 두 애는 만나보고 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만날 때마다 결혼을 독촉하는 예비 시아버지의 결혼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저나 예비 남편 역시 서로를 결혼 상대로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할 결혼이면 자꾸 말 나오는데 늦출 것 없이 서서히 준비를 시작해보자고 합의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려고 하니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결혼 준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결혼식장 잡는 일이어서 양가 집안에서 크게 결혼을 반대할 것만 아니면 암묵적으로 식장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상견례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을 빨리 잡아봐야 보통 1년에서 좀 좋은 곳 잡으려면 1년 반은 더 여유를 둬야 한다는 걸 결혼 준비하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날이 또 한 해를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리도 바라던 아들의 결혼이 구체화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던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얘기했을 때 미리 잡았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좋은 날 받아온 애들 민망하게. 우리 주은이 빨리 며느리로 우리 식구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쉬워서 그렇지. 저나 예비 남편이나 30이 넘기기는 했지만 요새 결혼하는 사람들 평균 연령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그렇게 늦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좋은 사람 만나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면서도 이렇게까지 결혼을 급히 진행하시려고 하지는 않으셨는데 사실 애초에 이렇게 예상보다 빠르게 결혼을 진행한 것도 예비 시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얼른 우리 주은 씨 닮은 예쁜 손녀를 보고 싶으신가 봐. 얼마 전에 퇴직을 하고 나시니
내 결혼 더 늦어지면 제대로 준비 못 시켜줄까봐 불안하신 것 같기도 하고. 주은 씨가 조금 더 헤아려줘. 아무래도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결혼식장에 들이차는 하객 수부터 달라진다고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퇴직을 전후로 해서 자식들 얼른 시집장가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저 역시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결혼하는 당사자인 저희 두 사람만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면서도 결혼하게 되면 평생 한 식구로 모셔야 할 어른들이시니 가능한 그 뜻을 따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장 예약을 확정하고 나니 곧바로 다음 결혼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 일정을 잡은 일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긴 했지만 저나 예비 남편 모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예비 시댁 역시 서울에 있었고요. 제가 묻기도 전에 당연히 부모님께서 서울로 올라오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 것은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 댁에 다녀올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직접 농사 지으신 농산물을 한아름 안고 들어오는 아들 모습을 보셨으니 사실 모르시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 주은이 부모님께서는 어디 편찮으시거나 하신 데는 없고? 네, 두 분 다 아주 정정하세요. 그런 시골에는 갑자기 무슨 일 생겨도 큰 병원 찾아가기란 쉽지 않을 텐데 따로 도와주실 분은 안 계시고. 제가 외동딸이라서요. 그리고 혹여나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식인 제가 있는데 당연히 부모님 돌봐드려야죠.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나서 예비 시아버지가 부쩍 저희 부모님 안부를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야 이제 곧 저희 부모님 만날 거라 생각하니 예비 시아버지의 관심이 커졌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미리 전날부터 서울에 올라오셔서 투숙하셨던 부모님이 간만에 멋지게 차려입고 먼저 상견례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자식집이 있는데 왜 호텔에서 잠을 잔다고 고집을 부리셔들? 이럴 때 호텔 가서 간만에 호캉스도 하고 좋지 뭐. 네 아빠야 사람이 촌스러워 촌집이 최고라고 하지만 엄마 체질에는 호텔이 딱이다 얘. 간만에 도시 공기 쐬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어. 딸 자식의 상견례 때문에 조금은 상기된 부모님 두 분 모두 그동안의 귀농 생활에 예전보다 조금은 피부가 그을리셨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습조차 제게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촌에서 지낸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는데 촌할머니 다 됐네. 사돈 보시고 속으로 흉보실까봐 걱정이다. 무슨 소리야? 내 마누라야 항상 예쁘지? 그렇게 가족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비 남편과 함께 예비 시부모님께서 상견례장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예비 남편과 저는 양가를 그간 비교적 자주 드나든 편이지만 양가 부모님께서는 처음 얼굴을 보시는 거라서 살짝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지며 차츰 분위기가 풀어졌어요. 식사를 할 때는 딱히 저희 결혼 얘기보다는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일이 주된 대화 내용이 되었고요. 사돈내외께서 지금 농촌에서 전원 생활하신다고 들었는데 매번 저희 아이 편으로 귀한 농산물 보내주셔서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 것들인데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자연에 가깝게 살아야 한다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사부인.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 서로 덕담이 오가는 와중에도 예비 시아버지는 크게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평소에 뵐 때는 가장 말씀이 많으신 축에 속했기 때문에 상견례장이라고 긴장을 하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나오기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만 또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걱정이 큽니다. 주은이 하나만 보면야 걱정할 부분이 없는데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그렇지가 않고.
갑작스러운 예비 시아버지의 발언에 상견례장에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한마디로 며느리감으로 예비 시아버지 기준에 저는 통과이지만 그 사돈될 사람들은 눈에 차지 않는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어요. 당황스러움에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맞은편의 예비 남편 역시 당황해 황급히 제 아버지 입을 막으려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참을 성정의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은이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결국 주은이가 다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들까지 그 책임을 같이 돌아오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요즘 도시에 살면서 노후 준비 다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자식들 도움 받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라니. 안 그래도 주말마다 우리 형인이가 주은이 따라 사돈댁 오가면서 피곤해하는 걸 보면 내가 아비로서 마음이 아주 좋지를 못했습니다. 결혼해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나 여간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권하기는 했지만 결코 예비 남편을 강제로 코 깨우다가 부모님 댁에 내려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비 남편이 먼저 신나서 따라 나서곤 했죠. 그런데 마치 결혼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예비 사이를 부리며 못살게 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예비 시아버지 때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바리바리 들고 온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농사지은 음식들 먹을 때는 맛있게 잘만 먹더니 이제 와서 사람 면전에 대고 이게 무슨 실례예요. 저한테 말 조심하지 않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예비 사돈에게 대뜸 저렇게 실례되는 소리부터 하는 것, 여러분은 용납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중간에서 참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하신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이게 다 내가 너희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주은이 너도 자식된 입장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기 편치 않을 테니 내가 총대를 매는 게 맞지 않겠어? 솔직히 요새 농사 지어서 남는 건 뭐 얼마나 된다고. 분명 모은 재산도 얼마 없을 텐데 앞으로 병치레라도 하게 되면 그것도 큰일이고 그리고 당장 이제 결혼 준비하게 되면 들어갈 돈이 적지 않은데 어디 혼수나 변변하게 해올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많이 접어준 거지. 그저 주은이 사람 하나 보고 받아준 거지. 우리 수준 생각하면 사돈 뗄 자리만 보면 똥 밟은 거나 다름없는 일 아닙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저 혼자 흥분해서 날뛰는 예비 시아버지가 선을 넘어다 한참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똥을 밟았다뇨. 그게 상견례에서 예비 사돈 될 사람들 면전에다 대고 할 말입니까? 그렇게 똥 밟았다는 생각이 들면 이 자리까지 오기 전에 차라리 저랑 당신 아들 결혼 못 시킨다고 반대를 하든가요. 그동안 공기업에서 좋은 직급 달고 있는 예비 며느리 그렇게 침을 뚝뚝 흘리며 탐내놓고 막상 상견례 자리에까지 와서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내 맘에 드는 며느리지만 어차피 사돈들이 돈 없는 총구석 논사 짓는 사람들이니 내 아들 부부한테 부담 줄 생각하지 말고 기죽어서 조용히 살라고 엄포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내 부모가 나 때문에 평생 얼굴 마주칠 일조차 없었던 사람에게서 이리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참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 자식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 앞에서 내 부모를 이따위로 취급합니까? 당장이라도 상견례 자리를 엎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제 손을 옆에 앉아 계시던 아빠가 힘주어 꽉 잡으셨어요. 그쪽이 그간 우리 애나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아빠가 뜬금없이 전화를 한 통 거셨어요. 지점장님, 나 한태훈이 올시다. 갑작스럽게 드리긴 죄송스러운 말씀이나 지금 좀 뵐 수 있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웬 남성이 당황스러워하며 쩔쩔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여전히 예비 시아버지는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고 그 양옆에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당신, 여기까지 나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기로 해놓고. 아버지, 얼른 장인어른께 사과드리세요. 지금 이게 분위기가 뭐예요? 내가 못할 소리 했어? 어미가 아들이고 쌍으로 물러 터져서는 내 자식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럼 이 정도 소리도 못해? 자기들끼리 투닥거리며 하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더군요. 옆에 앉아 계신 제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민망해서 고개를 들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표정이 완연하게 드러난 실망감과 경멸에 이미 이 결혼이 물 건너갔다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저 역시 제 부모 이런 꼴까지 당하게 하면서 이 결혼을 진행시킬 만큼 결혼이 간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화를 건 지 고작 10분이나 지났을까? 생각지도 못한 방문객이 저희 상견례장을 찾았어요. 한 대표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지점장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저희 아빠에게 90도로 까뜻하게 인사를 하며 들어온 중년의 남성을 보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예비 시아버지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대단한 사람 앞에선 아랫사람인 양 쩔쩔매며 굽신거리는 예비 시아버지 태도가 한심해 보일 정도였죠. 그런 예비 시아버지 꼴을 차갑게 한번 바라보시고는 아빠가 그 의문의 남성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지점장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와달라는 무리한 부탁에도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게는 제 딸 인생이 걸린 문제라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저희 은행에 해주신 게 얼마인데 필요하시다면 응당 제가 나와야죠. 대표님? 이미 구면인 듯 익숙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두 사람을 보고 예비 시아버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예비 시아버지도 갑작스레 나타난 저분이 누군지 알고 계신 것 같았으나 정작 그분은 예비 시아버지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대출 심사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말입니다. 내가 사돈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시세보다 저렴하게 건물가게 임대를 내주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내 딸을 보낼 만한 집이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예. 저번에 대리인을 껴서 맡기셨던 그 일 말씀이시죠? 예. 제 쪽에서 그 상가 임대 일을 없던 일로 처리하면 그쪽에서 낸 임대 대출권도 취소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대표님께서 편의를 봐주신 일이니 거래가 무산되면 해당 건물에 대한 대출도 취소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아직 대출 심사 중인 것이지 승인 완료가 난 게 아니라서 별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정도 들었으면 어지간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상황 파악이 될 텐데 그렇게 도시 살면서 배운 사람인 척하더니 이해력이 많이 딸리신 모양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혼자 한껏 열이 올라 흥분하는 예비 시아버지를 보고 저희 아빠가 픽 비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퇴직하고 퇴직금 다 털어 차리려던 가게 자리, 그 건물주가 나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우리 애 시아버지 될 사람이 들어올 거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쪽 가진 돈으로는 언감생심꾼도 못 꿀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애 생각해서 편의를 봐줘서 상가 보증금에 임대료까지 조정해줬더니 사람이 얼마나 눈치가 없으면 갑자기 그런 행운을 맞이하고도 이상한 낌새를 채질 못하다니. 그저 운 좋아 횡재한 줄 알았습니까? 신랄하게 예비 시아버지를 비웃는 저희 아빠의 폭탄 발언에 분위기는 정반대로 반전되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놀라서 당황하다 못해 경악의 낯빛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대출도 100% 승인 난다고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가진 티 있는 대로 내면서 나나 내 마누라 면전에서 무시하고 내 귀한 딸 자식 보는 앞에서 이리 함부로 군 인간 편의를
내가 더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보아하니 사람 가진 것 가지고 어지간히 끔 나눠가며 없는 사람 무시하고 살아온 모양인데 그럴 거였으면 더 많이 가진 나 같은 사람한테 역으로 무시당하는 것도 감수하고 살았어야지. 내가 그쪽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돈을 잃은 것도 아닌데 억울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점장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승인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요소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곧 결혼할 사이인데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준이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말을 하긴 뭔 말을 해요. 우리 아빠 하신 말씀에 틀린 말씀 한마디도 없구만. 먼저 사과를 하시는 게 순서 아니에요? 상견례까지 나와서 우리 부모님 듣는 데서 이따위 소리를 할 줄 알았으면 나 애초에 이 상견례 자리 잡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그동안 속으로 내 부모님 이런 식으로 무시했으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랑 아드님 결혼시킬 생각을 하신 겁니까? 내가 내 부모님한테 이따위로 대하는 사람 집에 시집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제대로 착각하신 겁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까지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주은 씨, 파혼이라니. 저희가 너무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사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주세요. 댁내 자식이 귀한 만큼 우리한테도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입니다. 그런 딸을 저런 사람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그쪽 같으면 저런 사람한테 귀한 딸, 며느리로 보낼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귀한 신분인 줄 모르고. 사돈,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서 선처해 주시면. 마음에도 없는 사과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본색 드러나지 않았으면 근본도 없는 집구석에 내 새끼 보낼 뻔했는데 그 생각을 하니 내가 아주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앞으로 그쪽하고 두 번 다시 만난 일 없으니 쥐뿔도 볼 것 없는 농사나 짓는 시골 노인네들보다 대단한 사돈 찾아서 귀한 아드님 장가를 보내든 말든 내 딸 앞에는 두 번 다시 나타날 생각들 마시오. 사돈, 사돈. 주은 씨, 주은 씨. 그렇게 저희 가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견례장을 떠났습니다. 결혼이 엎어졌다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했다는 게 죄스러워 고개를 떨구었어요. 주은아, 그러지 마라. 우리가 우리 새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네가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가 뭐라도 하기 전에 네가 먼저 이 결혼을 접었으라는 걸 잘 알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 그래도 큰일 지르기 전에 먼저 알고 정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야. 그래, 엄마 아빠 아무렇지도 않아. 집안에 가진 것 좀 있다고 미리 티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랬으면 어떻게 저런 속물 같은 인간을 미리 걸러낼 수 있었겠어. 우리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속상하게 고개 숙이지 말고 어깨 쫙 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엄마. 그럴 거 없대도 그러네. 차라리 잘 된 일이야. 차라리 잘 됐어. 그렇게 세 식구가 서로를 도닥이며 그날의 일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로 제 결혼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예비 남편이 수차례 찾아와서 제게 사과의 뜻을 표하며 마음을 돌려주기를 간청했지만 제가 마음을 돌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도 제 아버지가 한 짓을 똑똑히 지켜보았으니 결국은 제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신청했던 대출은 당연히 승인되지 않았고 퇴직금으로 운 좋게 목 좋은 자리에서 한몫 잡아보려던 노후의 꿈 역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죠. 그 소식을 듣고 순간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상견례에서 사람 끝나누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무시했던 그 몰상식한 행동에 비하면 그 대가가 아주 온건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사 저희 부모님이 정말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결코 당해서는 안 될 취급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그런 사람을 시아버지로 모시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제 천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런 일도 다 흘러가고 저는 제 일 하면서 탄탄하게 경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에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 내려가 생각을 비우고 정직한 노동으로 농작을 키우는 것을 거들어들인 것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단하게 여문 저를 보고 부모님도 걱정을 한시름 더셨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 잘한 거 맞죠? 파혼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럼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쪽은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생명을 낳기로 선택한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요즘처럼 저희 부모님, 즉 저를 만들어내게 된 이 뿌리가 원망스러운 적도 없어요. 낳아준 부모라고 무조건 다 효도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려면 이후 이어가야 할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를 추측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세히는 못 쓰겠어요. 그만큼 저에게 꽤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얽혀 있으니까요. 일단 부모님 사이에서 큰딸인 제가 태어났고 그 밑으로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어릴 때는 곧잘 가족끼리 놀러도 다녔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다가 성인이 되었고 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더 오래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다지 결혼에 얼매일 필요도 없지만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저는 꼭 이 사람이랑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었어요. 나름 충분한 생각 이후에 결론을 내렸고 대학 때부터 해서 결혼 지금까지 제가 충당을 했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선 딱히 문제가 없다고 여겼어요. 근데 이상한 곳에서 딴지를 걸어오더군요. 바로 우리 엄마 말이에요. 원래도 저와 엄마는 그다지 잘 맞는 성격이 아니긴 했지만 이땐 정말 더 짜증이 났어요. 남자애네 아빠가 안 계시다며 엄마 혼자서? 그러면 시어머니 보통 아닐 거야. 엄마는 왜 겪어보지도 않고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 좋은 분이셔.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집도 떨어져 사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는 또 대뜸 화를 내면서 끼어들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얘는 너보다 더 살아본 엄마 말을 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나는 10살이 하는 집에 너 못 보내. 그렇게 알아라. 더 듣고 싶지 않으니 말하지 마. 듣다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보다 남동생을 더 예뻐했고 툭하면 저를 야단치기 일쑤였어요. 나중에 돈 벌어서 용돈 몇 번 들였을 때에 비로소 좋아하면서 자식 키운 보람 있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는 은근슬쩍 월급날마다 저에게 갖고 싶은 게 있다며 말해오는 엄마였어요.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애지중지하는 딸로 키웠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희 엄마 차별이 좀 심하신 분이었어요. 저보다 남동생을 더 예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뭐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남동생부터 주려 했고 장난감을 사줘도 늘 남동생이 먼저였어요. 계집애인 네가 뭐가 필요하다 그래. 저번 달에 인형 사줬으면 됐지. 누나면 누나다운 모습을 보여라. 하시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보통 서러웠던 게 아니었어요. 아마 저처럼 부모한테 차별받아 오신 분이라면 제 마음 아실 거라 생각해요. 언제나 남동생 위주로 돌아가는 이 집안의 형태에 언젠가부터는 진절머리가 났으니까요. 그래도 누나라는 그 이상한 책임감 때문에 저는 제 감정을 꽤 억누르고 살아왔어요. 아무튼 엄마가 이런 말을 하실 때
제가 볼 때에는 괜히 딴지를 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들어보니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영석이 걔는 신혼집도 뭐 그렇게 먼데 잡았다니? 귀한 딸 키워서 보내주는 장모님한테도 좀 싹싹하게 전화도 걸어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집 사이들은 장모 대접한답시고 맛있는 것도 종종 사주고 쇼핑도 데려가고 그러던데. 걔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니? 어쩜 그리 뻣뻣한지. 본인도 시집살이 한번 안 해봤다면서 갑자기 장모 노릇을 하려는 건지 글쎄 흉을 보더라고요. 전 엄마의 말이 더 기가 차게 들려와서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어요. 우리 힘으로 알아서 집 구한 거고 부모님 손 양쪽 안 벌리고 결혼하면 된 거지. 무슨 효도를 더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살기도 힘들어 엄마. 엄마야말로 그렇게 귀한 딸 보내면서 사위 역할 중요한 거 알면 닭이라도 잡아주고 그런 말을 해. 너는 정말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나 좋자고 하는 소리니? 어쩜 기집애가 승질이 이렇게 더러워서. 어휴. 어찌되었건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남동생만 예뻐하고 늘 저에게 무뚝뚝했던 엄마라서 그런지 이 집을 나가는 것에 있어서 별로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다만 엄마한테는 그랬는데 이 무렵 때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그것만 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평생 한 직장만 꾸준히 다녔던 아빠가 자식들이 크고 좀 쉬어도 될 무렵에 갑자기 큰 병을 얻으셔서 고생을 하고 계시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옆에서 병간호를 해주고 있기도 했고 남동생도 신경을 쓰긴 했지만요. 제가 이제 도움드리기 쉽지 않다는 게 좀 걸렸지만 아빠는 괜찮으니 네 인생을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괜찮아.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를 위한 거야. 알겠어요, 아빠. 그래도 다행히 아빠의 건강이 엄청나게 위협적인 시기는 아니었기에 저도 그때 일단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가끔씩 친정을 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동생도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은 끝내 아빠가 걸린다면서 친정 근처에 아파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참 마음이 아파요. 저희 아빠는 자식들이 이렇게 알아서 가정을 꾸릴 때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견디고 계셨던 걸까요? 동생이 결혼할 때 휠체어에 타고 참석하셨고 그 이후 2, 3개월 더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생을 마무리하게 되셨어요. 아무리 그간 오래 아프셨다지만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을 모처럼 본 게 동생 결혼식 때였던 저는 이 소식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그 이후에도 멀쩡히 마음을 잡기 어렵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한참을 보내게 되었고 그나마 남동생이나 저나 각자 배우자들이 위로해주기도 하고 무척 신경을 써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겨우 기운을 차렸고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되어서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엄마 역시 상당히 허했을 테니 동생과 함께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엄마 집에 가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오는 등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얼마 안 지났을 무렵 돌연 엄마는 저와 남동생이 놀라서 기절을 한다고 해도 이상치 않을 만한 선언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고지식한 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이때 어디 가서 이 말을 하기도 창피하더라고요. 그날 갑자기 엄마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저와 동생을 한 곳에 부르길래 아빠 관련해서 뭐 일이 아직도 있는가 싶어서 그냥 평범히 들린 거였는데 기절 초풍할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인데 나랑 재원이를 이렇게 급히 불렀어? 전화로 해도 될걸. 우리 둘이랑 얼굴 보고 들어야 하는 얘기야? 저기, 니네한테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할 거야. 뭔데 그렇게 뜸들이는 거야? 나 배고파, 엄마. 얼른 밥 먹자.
재혼할 거야, 나. 뭐라고? 재혼을 한다고? 너무 갑작스럽게 훅 들어온 이야기에 너무 놀라서 전 할 말을 잃었고 가뜩이나 요새 일하면서 모니터만 보느라 눈이 뿌얘졌는데 눈을 연신 깜빡거리면서 엄마를 다시 제대로 보았어요. 딱 한 번만 더 말할게. 나 재혼할 거야. 마음 정했어, 이미. 이 말을 들은 뒤 거의 10초 가까이 정적이 흘렀고 전화동생 누구 하나 선뜻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엄마도 그런 걸 예상을 했으니 직접 얼굴을 보고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기 얼마 안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그리고 니네 아빠도 아빠지만 엄마도 좀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 니네 눈에는 나이 환갑이 인생 끝난 것 같고 할머니 같겠지만 그건 니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맹세코 말하건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이어가면서 자꾸 자기 의견을 맹목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거의 7, 8년간을 아팠는데 남편이 홀로 세상을 뜬 지 2달도 안 되어서 재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1년도 아니고요. 그래도 이미 엄마가 저렇게 완강하게 자기 의견을 표하고 있고 이미 결정한 내용을 통보하는데 반대 의견을 말한다고 해도 납득되어질 리가 없겠더군요. 근데 그러면서 이유라고 말한 내용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예전에 희원이 너한테도 말했잖아. 여자 혼자 늙으면 시어머니 짓 하게 된다니까? 나도 점점 외롭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재원이랑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리고 양가 집안 생각해서라도 부모님이 다 계신 게 좋지 않겠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새는지 진짜 이해가 너무 안 갔고 저만 황당한 게 아니었는지 동생도 제 얼굴을 보면서 눈동자가 여기저기 흔들리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10대 아이들도 아니고 곧 있으면 30대를 훌쩍 넘길 나이인데 양가 부모님이 있어야 해서 재혼을 한다니요. 이쯤 되면 아마 엄마가 마음을 정한 상대가 있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그냥 둘이서 좋아서 잘 지낸다고 하지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마디를 했고요. 엄마, 일단은 알겠어. 근데 엄마가 좋다면 모를까. 굳이 우리에게 아빠 자리로 그 누군가가 들어올 필요는 없어. 엄마의 남편 자리는 모르지만 아빠 자리로 누구를 맡는다는 건 너무 갑작스럽다고. 그러자 엄마는 일단 뭔가 성사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신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니네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거야. 일단 너희에게 말하니까 홀가분하다. 그리고 엄마랑 재혼할 사람은 곧 소개시켜 줄게. 니네 시간 언제 또 되는 거야? 얼른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여전히 저를 비롯해서 동생까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았어요. 저도 대체 누군지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생과 함께 나란히 날을 잡았고 외부에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가는 내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어찌되었건 엄마도 일평생을 자식 키우고 남편과 함께 살아왔으니 이유는 편한 대로 인생을 선택할 권리도 있을 거라고 자꾸 되새겼어요. 그냥 딸로서 엄마가 고른 제2의 인생을 같이 살아갈 반려자가 어떤 아저씨인지 약간 제멋대로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우리 엄마를 과연 감당 잘하실 수 있을지만 걱정되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래도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갔고 그 자리에 나가자 동생이랑 앉아있으려니 우리들 역시 딱히 할 말이 나오지 않아 아주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반대쪽에서 엄마가 키 큰 남자분과 함께 걸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려고 저도 얼른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외모를 봤는데
말끔하신 인상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어요. 남자분이 얼른 안 들어오시고 엉거주춤 엄마 손에 땡겨 들어오시는 것부터 해서 이때 느낌이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불안한 게 흘러가던지요. 그리고 그분이 제 앞에 마주선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실제로도 비명에 가까운 상태로 말을 하게 되었고요. 선생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제 눈앞에서 자꾸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먼 곳을 보는 그 남자분은 무려 제 고1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당시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어땠는지도 이제 잘 안 나지만 그렇게 좋지도 싫지도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런 입장으로 만나게 된다는 게 대체 말이 되는 건가요?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라니? 남동생도 제 반응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면서 연신 묻는데 새삼 대답할 말도 생각이 안 나서 얼마나 머리가 어지럽던지요. 엄마는 그 와중에 선생님 팔을 꼭 잡고 있는데 대체 제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맞아, 희연아. 너 고1 때 선생님 기억하고 있었구나? 엄마는 마치 남의 일인 듯 아무렇지 않게 설명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대체 둘이 어떻게 알게 된 건데? 그것부터 말을 해봐요. 생각해보면 저 학교 다닐 때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툭하면 엄마들이랑 몰려다니고 치맛바람을 보통 세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서 전 그런 부산스러운 엄마의 모습들이 참 싫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엄마를 모르는 분들이 없었고 친구들도 늘 저한테 니네 엄마 되게 세다, 유명하다 하면서 수군대는 것이 너무 싫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쯤 가니 그나마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1, 2학년 무렵까지는 엄마가 아줌마들이랑 꽤 오갔던 게 기억이 났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얼마 전에 조깅하다가 얼굴이 낯익어서 봤는데 역시나 그때 니네 선생님 맞으시더라고. 수년 전에 혼자 되셨다고 하더라. 그때 이야기 좀 나누면서 친해진 거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이 근처로 몇 달 전에 이사를 오셨고 자녀들이 있긴 하신데 한 5년 전쯤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정이 되셨는데 엄마 역시 혼자 되어 왔다 갔다 하며 마주하다 보니 친해졌고 그 연배 어른들끼리 정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대도 제 어릴 때 학교 선생님에 아빠를 보낸 지 2달도 안 되어서 그렇게 갑자기 정이 들어서 친구도 아닌 재혼 통보라니요. 일단 물이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1 때 무렵이라면 이미 10몇 년이 지난 예전인데 설마 그때부터 연락을 해왔다면 말이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선 절대 안 되는 관계이기도 했고요. 동생은 머리가 아프다면서 인상을 찡그렸고 엄마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얼른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예, 재현아, 뭐 먹고 싶어? 참, 이분 호칭을 희원이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니네 둘 다 이제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어떠니? 여전히 얼굴을 우그러뜨리고 있는 동생을 재촉하던 엄마는 결국 뭐 먹을지 메뉴나 고르러 가자면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 상황에 이렇게 어색하게 선생님과 딸만 두고 가다니. 엄마는 멀어봐도 저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고요. 저기 아직 그런 호칭은 너무 어렵고요, 선생님. 그럼 저희 엄마랑 안 지는 10수년 되신 거 아닌가요? 인연이라는 게 참 아니 묘하네요. 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그러셨는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치.
저기 어머니와는 꽤 오래되긴 했지. 아, 아신 건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학부모와 담임으로 알았다는 기간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뉘앙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확실히 짚게 되더군요. 대놓고 물어보면 좀 그럴까봐 돌려서 떠보듯 물어봤는데 대답을 듣고 저는 눈앞이 어질어질해졌어요. 엄마랑 그럼 그때부터 중간중간 연락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때부터요? 이때부터 불쾌하고 찝찝하고 혐오스러운 감정이 제 안에서 마구마구 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앞서 저와 동생에게는 선생님을 우연히 요 근래 갑자기 만나게 된 마냥 말해놓고 이후로 계속 말꼬리를 잡고 계속 해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었고 아프지도 않았던 시기인 10수년 전 딸의 학교 담임과 학부모 사이로 만난 그때부터 두 사람은 따로 만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딸인 제가 속사포처럼 질문하면서 밀고 들어오자 당황하신 것 같았고 아마 엄마가 단단히 주의를 주었던 것 같지만 이미 나사가 풀려버린 듯 엄청나게 말실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 집으로 이사 오신 것도 엄마를 따라서 오신 거였어요? 저기, 그게 아니라, 아니다. 그건 오해야. 그나저나, 엄마 왜 안 오시지? 자꾸 저쪽을 두리번거리는데 이윽고 엄마와 동생이 뭔가를 주문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고 더 이상 엄마에게 있어 그냥 맨날 통보당하고 듣기만 하는 딸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새삼스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엄마에게 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엄마,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지저분한 자리에 자식들을 부르고 싶은 거야? 꼭 그래야만 했어? 만날 거면 둘이나 만나지.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창피하게? 얼른 앉아.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주변 체면을 엄청 따지는 엄마는 시선이 꽂혀 들어오니 창피했던지 얼른 손사래를 치면서 소리를 줄이라고 난리더군요. 창피한 거 아는 사람이 왜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할 짓을 했어? 정말 엄마 너무하다. 너무해. 생각해보면 엄마는 그 무렵쯤에서 아빠랑 사이가 좀 더 나빴던 것 같기도 하고 둘이 말도 잘 안 하고 엄마가 시댁도 잘 안 가고 담을 쌓았던 것 같아요. 외모도 엄청 신경 쓰고 해서 저도 나중에 같이 쌍꺼풀 수술 같은 거 시켜달라고 했다가 야단 맞았던 기억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 뭔 일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의심을 할 수 있었겠어요. 머릿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자꾸 하나씩 떠오르다 보니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빠 간병이 힘들다며 짜증내던 엄마의 모습까지 생각나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선생님과 연락을 하면서 만나왔다는 생각이 스치자마자 전 정말 제어가 안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동생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제 표정을 살피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더군요. 엄마는 나랑 재현이가 그렇게 만만해? 부모면 다야? 인생을 이따위로 엉망진창 살면서 그걸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아빠한테 미안한지도 모르겠지, 엄마는? 저는 분을 못 이겨 계속 큰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빠가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딸내 선생님이랑 10몇 년을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러고도 엄마가 인간이야? 끝내 왁 소리까지 나오면서 분노로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고 내용을 짐작한 남동생의 눈에서도 전깃불이 확 스쳐가듯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완전히 고개를 파묻고 연신 주변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급기야 엄마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저보고 미쳤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전 더 이상 이 더러운 자리에 몸을 두기 싫어서 동생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동생에게 굳이 설명을 다시 해줄 필요도 없이 이미 제 고성에 이끌려 다 파악을 한 듯 했고
우리들은 참으로 비참한 심정이 되어 멍청하게 걷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본인 몸이 성치 않아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던 아빠가 얼마나 생각나던지 몰라요. 저와 동생 모두 아빠를 보낸 슬픔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재혼 이야기를 꺼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더니 그 상대가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일 줄이야. 게다가 심지어 이미 우리가 어렸던 날부터 엄마는 아빠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시간이 꽤 길었다는 걸 감지한 순간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길을 걷다 주저앉아서 울다가 토하기도 하고 동생도 눈가가 벌개져서 제 등을 두드려 주더군요. 그러기를 몇 번을 하다가 지쳐서 근처 카페에 갔고 우리 모두 뭘 할 기력도 없어서 그냥 앉아서 음료를 시키고 멍하니 있었어요. 아빠도 불쌍하지만 저런 사람을 엄마로 둔 나와 내 동생의 인생이 참 초라하고 빈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다 싶은 말을 도저히 꺼내지 못했고 일상적인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매영,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아? 그렇네. 너도 슬슬 가봐야 되겠다. 힘없이 이런 말을 건네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르 진동이 울리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전혀 구김살 없이 당당하게 제 할 말을 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오는 엄마를 보니 어쩜 그리 뻔뻔하고 본인스러운 건지 기가 막혔어요. 받아서 뭐하게. 한동안 연락 끊어버리자. 난 그럴래. 엄마 이해도 못하겠고 용서도 안 돼. 누나도 그렇게 해. 난 그렇다 치고 넌 엄마 집 바로 근처에 살면서 그게 쉽겠어? 남동생도 저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충격이 컸나 봐요. 아예 못 받게 하더군요. 일단 저는 뭐라고 하는지 듣기나 하고 연을 끊던지 해야겠어서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대뜸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말은 또다시 제 뒤통수를 때리듯 얼얼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 무슨 말이야? 용건만 말해. 내가 지금 엄마랑 길게 통화할 기분일 것 같아? 우물쭈물거리면서 이어가는 내용은 세상 그 어떤 내용보다 심한 반전이었어요. 너는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니?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는지 모르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니네 아빠 나도 죽은 사람 같고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말이야. 니네 어릴 때 아빠가 한번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폈다가 호되게 걸린 적 있어. 너 중학교 다닐 무렵 때쯤 말이야. 이건 대체 또 무슨 소리인 걸까요? 아빠가 먼저 바람을 펴서 걸렸고 그때 싹싹 빌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너만 바람을 피냐며 홧김에 본인도 맞바람을 피려고 했다더군요. 그 당시 자상하고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에게 끌려 얼떨결에 시작을 했다가 깊이 정이 들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그쯤 시기를 떠올려 보니 이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무렵 아빠가 집에 잘 안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일이 바쁘신 분이었고요.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한참 이후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이후로 알아눕게 되신 것이었어요. 아빠는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냥 무난한 가장의 모습이었고 저와 동생에게는 엄마보다 더 자상하게 잘 해주셨기에 기억 속에도 좋은 아빠로 남아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니 처음엔 말 같지 않게 느껴졌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빠께 여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런 와중에서 엄마는 자기 말 좀 믿어보고 본인의 입장도 이해해달라며 본인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 말만 하고 있어요. 평생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자식들도 시집장가 보냈고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살면 안 되냐며 계속 우는데 그쯤까지 가니 저도 하루 안에 너무 많은 일들을 담아야 하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일단은 대충 대답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사정을 묻는 동생에게 다 말해주긴 했는데 그냥 서로 더 혼란이 가중되었을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 남매는 이 이야기 관련해서 화제를 꺼내지 않고 있고 저만 머리 아프게 생각 중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 선생님이랑 그 오랜 시간 동안 불륜 관계였다니. 그 선생님도 이혼하셨다던데 거기에 우리 엄마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리도 없고요. 다 너무 싫고 짜증이 나서 연을 끊어버리고 싶지만 이걸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며칠째 전화를 거부하는 저에게 엄마는 문자를 보내서 자기의 이후 인생도 좀 봐달라며 니네한테 신세 안 지고 둘이 잘 살겠다며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라서 잠도 못 자고 있고 도통 고역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라면 주저없이 연락을 끊어버렸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엄마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간 정말 살맛 안 났던 제 인생은 누가 봐도 저렇게는 살기 싫다며 손살에 칠 만한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을 비롯해서 친구들도 지인들도 하나같이 바보 같은 삶을 산다며 손가락질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건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요즘에 제 삶을 보면 꼭 인생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누구나 그렇듯 다 사진만 대강 보고 중매를 해서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연애를 해서 부부의 연을 맺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을 보고 의무적으로 가정을 꾸리던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로 전혀 딴판의 세계가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같이 살았던 시어머니는 새벽녘부터 저를 흔들어 깨우시더니 밥을 차려라, 뭐를 해라 그렇게 시켜대시고 정말 쉴 새 없이 저에게 온갖 잡일을 다 시키시더군요. 시댁에는 무려 증조 할머니까지 계셨고 이가 아파서 밥을 못 드신다면서 죽을 드셔야 한다고 저에게 온갖 종류별로 죽을 다 끓이게 하셨어요. 게다가 본인도 자기 아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손주 타령을 하던지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어요. 재환이는 우리 집 장손이야. 새애기 네가 얼른 손주를 안겨줘야 할 거 아니냐. 온 식구가 이렇게 애를 태우며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못된 심보로 그렇게 뻗대는 거니? 네, 노력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애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닌데 참 답답하더군요. 게다가 솔직히 저는 중간에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기가 한번 들어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시아버지, 시누이들은 저에게 여전히 무거운 것들을 들게 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번 그렇게 부려먹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러다 애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유독 몸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부직갱이를 들고 호통을 쳐대는 중에 넋이 나가서 쓰러졌는데요. 그날 결국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 제가 유산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산을 해도 아이를 낳은 것과 같다더니 너무나 몸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거기다 마음의 고통도 만만치 않았지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무슨 새끼를 낳는 소나 돼지를 대하듯 엄살 떨지 말고 빨리 몸을 비워서 손주를 낳으라고 재촉을 해대더군요. 누구 때문에 애가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정말 인간이 아닌 것들이구나 하는 원망이 저절로 제 안에서도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슬픈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전 정말 일어서지도 못할 수준의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억을 생각하면 아직도 뼈마디 마디가 시리는 마냥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나와요. 한창 안 보이던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기에 정말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저도 힘없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군요. 뒤이어서 웬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똘똘 마른 뭔가를 안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본인 아들이 왔다며 곧장 뛰쳐나오신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바로 상황 파악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재환아, 이게 다 뭐냐?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저 잠깐 담배 피우고 올게요. 남편은 처음에는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담배를 태우러 나가버리더군요. 전 아주 얼얼한 눈으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다가 불길한 예감 안에서 겨우겨우 현실을 듣게 되었고 차츰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밖을 돌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더니 저를 이 집에 잡아두고선 본인은 새 여자를 만나서 애까지 만들어 온 게 아니겠어요? 이제 아기를 낳은 티가 막 나듯 붓기가 있고 퍼석하던 그 여자는 매우 피로해 보이더군요. 놀라서 울어대는 아이를 보고 어머닌 그제서 아기를 받아들더니 대뜸 성별을 물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자가 아주 힘없는 얼굴로 답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닌 마치 천둥 번개라도 얻어맞은 듯 소리를 냅다 지르셨고요. 저기 남자아이예요. 뭐? 남자아이? 그게 정말이니? 세상에 이런 경사가 또 있니? 이 말에 얼마나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다니던지 그렇게 신난다며 이런 좋은 경사가 어딨냐며 폴짝폴짝 뛰어다니셨어요. 전 아직도 아래쪽이 뻐근하고 아이를 잃은 감각이 여전한데 말입니다. 참 같은 여자이면서 어쩜 저렇게 모질고 잔인할 수가 있는 걸까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아주 작은 뒷방에 그 여자와 갓난아기를 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이쯤 되면 전 이 집을 나오는 게 맞았을 텐데 왜 이렇게 모질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 왜 이렇게 바보 천치 같았을까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면서도 이 여잔 제 또래인 것 같은데 너무나 몸이 비실비실해서 아기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누워만 있는 모습에 아기가 좀 가엾게 느껴지더군요. 어쩌면 저 나름대로 아기를 원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덩달아 애까지 들고 들어온 남편은 이쯤 돼서 뭔가 집안이 안정된 것 같아 보였는지 다시 또 밖으로 도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렇게 멋대로 굴던 시어머니가 완전히 거꾸로 골아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저도 솔직히 상황이 일이 될 줄 몰랐기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날 다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온 시누이의 말에 온 가족들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얼른 나와봐! 무슨 일인데 그래? 제대로 말도 못 잇는 시누이를 달래가며 들어보니 너무나 끔찍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한창 술이나 먹고 노름하는 패거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었나 봐요. 그때 대체 무슨 흐름이었던 것인지 근처 지역 깡패들이 난무한 대대적인 일이 되었다고 해요. 결국 거기 휘말려 몹쓸 사고를 당했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된 것이었어요. 꼴도 보기 싫다 못해 미운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은 남편이었으나 곁에서 그렇게 객사를 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아주 밀접한 배우자이자 가족이란 느낌보다는 어쩌다 가끔 들리는 손님 같은 남편이었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로 맴 땅바닥을 구르면서 발작을 일으켰고 아들을 이렇게 일찍 잃었다며 온갖 난리를 쳐대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자식을 잃었으니 그리 슬플 만도 하다고 여겼으나
시어머니는 갈수록 기이한 곳으로 그 분노를 배출하려고 하더군요. 바로 저와 저 뒷방 여자에게 말입니다. 니 따위 것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환이가 저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몹쓸 남편 잡아먹는 것들, 이런 시궁창 같은 것들을 집에 잘못 들여가지고 이 꼴이 났으니. 아이고, 어째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팔자야. 저와 뒷방 여자는 거의 반쯤은 정신이 나가버린 시어머니와 하루 이틀 대치하다 보니 더 이상 이대로는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어요. 대체 내가 왜 이 화풀이를 당해야 하나 싶어 괴로웠고, 뒷방 여자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며 훌쩍였고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뭔가 뒷방의 기척이 이상하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살살 걸어가 문을 열어보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그 방은 횡하니 비어 있었고 한쪽 구석진 곳에 갓난아기만 애처롭게 놓여져 있더군요. 주변을 얼른 둘러보니 뒷방 여자는 그 허름한 옷가지들과 자신의 짐가방까지 싹 챙겨서 제 몸만 달아난 것이었어요. 본인이 낳은 아기는 이 우환 많은 집에다 버려두고 말이에요. 어이가 없었지만 사실 그때는 제 코도 석자인 상태였어요. 이 상태로 저도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었고, 그 무렵 시어머니한테 온갖 독살맞은 말을 당하다 보니 얼른 다른 식구들이 깨기 전에 나가는 게 맞겠더군요. 저도 얼른 제 짐을 챙겨서 대문을 살포시 열고 나가려는데 아무래도 자꾸 뒷방 쪽이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아비도 이제 죽고 없는 데다가 종처럼 부리던 며느리도 도망가고 이 애기 친엄마도 도망갔으니 이 집에서 어떻게 자라게 될지는 뻔해 보였어요. 며칠 전 저희 둘한테 그렇게 부직갱이를 휘둘러대고 막말을 해댔던 시어머니와 신우는 어른인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바짝 굶겼고 아기에게도 아무것도 먹을 것을 안 줄 정도로 포악했거든요.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으니 뒷방 여자도 도망갔을 터인데 저도 저만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목이 바짝 타들어갔어요. 결국 저는 마른 세수를 하고 눈을 질끔 감고 숨을 훅 내쉰 뒤 큰 결심을 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얼른 작은 포대기에 아기를 감싸서 데리고 나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지 근 2, 3년의 시간 동안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기를 품에 안고 나와서 겨우겨우 친정으로 내려가는 길. 한편으로는 괜한 짓을 한 게 아닌가. 내가 이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몇 번이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는 그 힘없는 몰골을 하고선 제 손가락을 한 번씩 부여잡았다가 놓았다가 반복을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아기의 배에 얼굴을 묻고 한참 그 가여운 숨과 냄새를 몇 번이나 들이마셨는지 몰라요. 너도 생명이라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있음을 나한테 나타내는구나 싶어서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어요. 그런 상태로 당장 먹일 것도 없고 저도 잔뜩 배를 고른 상태로 친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저를 보자마자 당연히 난리가 나버렸고 자초지종을 대강 설명하니 더 노여워하시더군요. 아니, 그 애는 대체 왜 데리고 들어온 게야? 네 애도 아니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인지 알아? 그 애 당장 돌려주고 와라. 엄마, 아빠, 한 번만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 정말 제정신이니? 솔직히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저는 이런 엄마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왜 더 아기를 꽉 끌어안게 되는 걸까요? 이제 저랑 눈도 맞추고 머리카락을 곧잘 잡아서 만지기도 하고 제 품에 꼭 안겨있는 아기를 그런 곳에 놔둘 수가 없더군요. 일단은 부모님을 도와서 아기를 돌보고 집안 농산일도 하긴 했는데 참 사람의 입으로 하는 일들은
어쩜 이렇게 가혹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시집 갔던 제가 돌아온 데다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 금세 퍼져버렸고, 동네 사람들은 이래저래 말을 얹기 바쁘더군요. 저 집에 알지? 결혼 갔다가 쫓겨나서 온 거. 거기다 지 남편애도 아니래. 정말로? 아니 왜 그런 애기를 데리고 왔대? 꼭 참고 계신 친정 부모님까지 쓸데없는 말을 들으시도록 할 순 없었어요. 결국 서울에 사는 친정 오빠 쪽으로 넘어가서 대강 살자리를 어찌저찌 봐두고 그곳에 보금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도 녹록진 않았지만 단 한 가지 편한 것이 있다면 아무도 이 아기가 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웬 새댁이 남편도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정도의 정보뿐이었거든요. 고맙게도 친정 오빠가 조금씩 일거리를 갖다 줘서 부업도 했고 아기를 키우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큰 굴곡 없이 아들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수년이 지나 다시 또 힘든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정엄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빠네 쪽으로 모시게 된 뒤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바로 근거리에 살다 보니 엄마도 가끔씩 우리 집을 들러보러 왔는데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딸이 어두컴컴하게 남의 자식 키우며 사는 모습을 보니 안 그래도 반대가 심했던 분이라 그런지 더 울컥하셨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런 죄도 없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장을 보고 돌아왔던 저는 이제 막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퍼붓는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뛰어들어왔어요. 네 녀석 때문에 네가 엄마라고 부르는 니네 엄마 팔자가 다 망가졌어 이거사. 너만 아니었으면 훨씬 잘 살았을 텐데. 너는 알아? 네가 어떤 뿌리로 나왔는지 아냐고. 너는 첩자식이야. 첩자식. 안 그래도 말수가 별로 없는 아들은 하얗게 얼굴이 질려 양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제대로 풀어놓지도 못하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겨우겨우 서 있더군요. 저는 그 길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뛰어들어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니 더 꼴같잖다고 느끼셨던 건지 어찌나 통탄하시며 오열을 하시던지 매번 엄마만 집에 오시면 우리 집은 초상집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대로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제 손으로 아이의 귀를 막아준 수밖에 없었고요.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란 사실은 변함이 없고 말맞다나 이제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그 뒷방 여자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일말의 정이라도 있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저히 그 집에 이 아이를 둘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데려왔던 그 병약한 아이가 제 품에서 먹거리를 먹고 조금씩 팔과 다리가 길어지고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아기 냄새를 팡팡 풍기더니 어느덧 자라서 제 힘으로 학교도 오가는 초등학생으로 자랐어요. 누가 봐도 우리는 엄마와 아들 사이였고 누가 뭐래도 이 아이에게 엄마는 저고 저에게 있어 제 자식은 이 아이였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지옥 같던 시집살이보다 이 아이와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아들과 살아가는 기간 동안 제 마음속에 늘 품어져 있었고 늘 매일같이 새로 낳는 기분으로 그렇게 애틋하게 아끼며 살아왔어요. 어쩌면 제가 실제로 아이를 낳아보지 못해서 저렇게 피 끓는 친정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일까 싶었지만 그렇게 죽을 듯한 고통을 앓고 낳고선 버리고 가버린 뒷방 여자를 보면 모성애란 참으로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얼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은 매번 친정엄마가 올 때마다 겁에 질려서 눈치를 받고 8, 9살밖에 안 되었던 나이에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몰라요. 어린 마음에 아주 큰 생채기가 나버렸다는 것을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저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아이가 쓰고 잠든 그림 일기를 보았는데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내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싫어한다. 엄마는 할머니가 올 때마다 슬퍼 보인다. 슬픈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마음이 또 아프다. 너무 선명해서 한자 한자 거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 가슴에 너무 아프게 스며드는 일기였습니다. 그 부분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차라리 가슴 한쪽을 도려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자기도 불안함을 못 이기고 얼마나 손톱을 뜯었는지 양 손톱 부분은 늘 벌겋게 물러져 있었고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동안은 엄마께 제발 오시지 말라고 제가 보러 가겠다고 엄포를 놓게 되었어요. 불운해를 선택할 것인가? 아들을 계속 슬프게 만드는 엄마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엄마에겐 나 말고 다른 자식들이 있으니 그나마 낫겠지만 이 아이에게 엄마라는 저밖에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둘 다 제가 사랑하는 존재들이었기에 매번 온몸으로 울면서 아픈 엄마에게 가고 또 제 손길을 필요하는 아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이윽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그때까지도 공부나 다른 부분에서 전혀 신경을 쓸 것이 없게 해주었지만 좀 더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난데없는 선포를 하더군요. 저 엄마, 나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친구들이 하기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 하나도 안 힘들고 돈도 많이 줘. 갑자기 웬 말인가 했지만 신문 배달이며 만화책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도 재미있어 하는 걸 보니 그냥 놔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받아오는 돈을 저에게 꼬박 다 갖다 주더군요.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엄마를 다 주는 거야. 이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너 써라. 아니야 엄마, 이거 갖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아들은 한 사코 다 저한테 주고 본인은 차비만 갖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 갈 무렵에도 공부와 일을 병행하더니 학교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이어가더군요. 어찌 보면 아들을 키우며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중학교 무렵까지 10수년 정도의 시간이었으며 그 이후로는 거의 제 손 갈 일이 없었어요. 이후에 제법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아들을 좋게 본 상사가 소개시켜준 선자리에서 만난 아가씨와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함께한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어쩌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 버린 건지 사실 저는 요즘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부터 제가 그렇게 많이 고생스럽진 않았다는 걸까요? 이후로 여전히 친정오빠 집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들을 독립시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생전 처음 겪는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해서 꿈에서 몇 번 깨기도 하는데요. 살면서 웬만하면 아예 안 겪는 게 좋다고 여겨질 일이었습니다. 바로 친정 여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당시 의식이 없었고 겨우 차에서 끌어내려져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여동생은 저보다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외려 옆에 있던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처참하게 다쳐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 그때 기억이 아직도 드문드문 있는 편이라 다 생각해내지는 못해요. 당시 받았던 수술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괴로웠고 이걸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몇 번이나 기절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이 제 옆에 있었고 손을 몇 번이나 잡고 그 옆에서 제발 같이 견뎌내달라고 빌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제발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제발 참아줘. 가끔 밤중에 희미하게 아들이 병실 문틈으로 저를 들여다보다가 이내 얼굴을 구기며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거의 저는 8개월가량 병원에 있게 되었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복귀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매번 와서 며느리와 함께 교대로 저를 돌보았어요. 아무래도 대소변 처리가 힘드니 간병인을 쓰려고 했으나 한사코 며느리가 본인이 하겠다면서 남의 손에 저를 맡길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에 너무 낯간지럽고 민망스러웠지만 몸이 성치 않다 보니 누굴 따지고 있을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망가진 것이라 결국 어쩔 수 없이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병원 분들이나 가끔 면회 오던 지인들이 그렇게나 칭찬을 해주더군요. 요즘 같은 때에 다들 질세라 간병인한테 맡겨놓고 도망가지. 직접 똥오줌 받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어쩜 그렇게 준영이 엄마는 복이 많대. 정말 이들의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고 누가 봐도 그럴만하다 생각되더군요. 이제 저희 친정엄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본인이 계실 때 제가 이런 큰 사고를 당했더라면 더 가슴 아파하셨을 테고 어쩔 줄 몰라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형제 자매들이 좋다지만 나에게 자식이라는 존재가 있으니 자기를 품고 살아준 엄마인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니 참 마음이 먹먹하더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운 게 당연한 게 아니듯이 아들이 제 손에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저에게 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단지 이런 저를 알아주고 본인도 같이 사랑을 주려 하는 게 느껴져서 저 나름대로 무척 고마울 뿐이었어요. 참 미안하기만 했던 그 지극정성을 며느리와 아들로부터 받고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제 집으로 돌아와서 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들이 갑작스레 저를 부르더군요. 천천히 이어가는 말을 듣고 전 실감이 나지 않아서 몇 번을 아들 눈만 뻐끔뻐끔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이 집은 이제 허물고 새 집 지어드릴게. 작년부터 내가 그렇게 엄마랑 같이 살자는데도 싫다고 하시니 답이 없네. 막내 이모도 이제 혼자시니 같이 위아래로 살면 너무 좋겠지? 여동생은 재작년에 남편과 사별했고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정말 홀로 남은 상태였어요. 언니인 저에게 가끔씩 다니러 오기도 하고 우리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는데요. 갑작스레 아들이 웬 집을 지어준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법 회사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데다가 다른 사업을 또 시작했는데 나쁘지 않은 평을 듣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덕으로 저를 이렇게 호강시켜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자기를 거두어준 엄마랐지만 매번 넉넉지 못하게 자라게 한 것이 미안해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저한테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전히 아들은 굳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엄마, 나는 어릴 땐 내가 버려졌다는 게 수치스럽고 괴로웠지만 맨날 웃으며 따뜻한 품으로 날 데려가 주던 엄마를 생각하면 어느새 그게 내 자부심이고 자존심이 되었어. 엄마, 엄마에게 나는 그렇게 데려갈 만한 가치가 있었던 애였던 거지? 엄마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였던 거지?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울음을 참지 못하겠더군요. 나이가 70 넘어가며 세상 만사 무던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더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쯤 제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으나 여자 쪽에서 거절을 하더군요. 새 가정을 꾸렸으니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아들도 이 소식을 듣더니 친엄마를 난감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순순히 포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이렇게 속이 깊고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한 번쯤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표현해도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의 꿈은 딱 하나라고 말하더군요. 엄마, 나는 엄마한테 꼭 멋진 집을 지어주고 싶었어. 옛날 우리 옆집 살던 동훈애처럼 말이야. 거긴 2층 집이라면서 엄마랑 나랑 맨날 왔다 갔다 하며 부러워했잖아. 나는 꼭 엄마를 그런 집에 모시고 싶어. 이미 아들은 다 계획을 했고 제가 혼자 사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걸리니 자기 막내 이모인 제 여동생과 이야기를 잘 해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렇게까지 멀리 내다본 아들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도 없었고, 여동생에게 제안을 했더니 마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얼씨구나 좋다며 언니 덕을 본다면서 연신 좋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들 집에 와서 지내는 중인데, 아들은 엄마 집 들어가기 전에 나란히 살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며느리한테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제 남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다며 정말 대단하시다고 사돈 어른들과 함께 저를 연신 좋게 봐주는데 외려 제가 황송할 지경이에요. 참 힘든 날들도 많고 서러워 울었던 날들이 많았지만 제 노년의 날이 젊었던 날보다는 덜 치열하고 느릿느릿하게 편안하게 걸어가는 느낌이라서 전 그 자체에 감사할 뿐이에요. 다른 집들처럼 자식들이 많고 사위 며느리가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몸으로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데 이 정도면 정말 분수 이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나름의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뜻일까요?